강남 상품성이 좋잖아요. 저는 10대에서 30대까지 강남 상구를 두루두루 살았고, 다른 분들이 강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끼거나 생각한 부분을 다 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하고, 그 너무 공무원이나 어떤 일 개인의 의지와 예측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강남 개발 전에 강남의 원 모습을 만들어낸 풍경 사건들입니다.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마음고생만 좀 하고 언제 나오나 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김시덕 박사님의 신간을 미리 받아 읽어보았는데요. 진짜 말씀드렸듯이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이 강남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뭐 남녀노소 가장 관심이 있는 그냥 유력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박사님, 이번 책 그야말로 김시덕 박사님의 역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그동안의 모든 어떤 노력, 공부 등등이 모두 집대성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답사책을 처음 낸 게 2018년에 서울선언이었는데 네. 한 사이클을 그은 것 같아요. 요거까지 내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이렇게 주제로 책을 딱 집필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에서 살짝 읽긴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상품성이 좋잖아요. 야, 이제 그 상업적인 멘트도 하시네요. 예. 실제로 강남이라는 아이템은 상품성이 좋고, 네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0대에서 30대까지 강남 상구를 두루두루 살았고,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예. 근데 그 살아온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강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끼거나 생각한 부분을 다 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작가는 왜 책을 쓰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좀 미흡해서 제가 생각하는 강남은 이런 거다라고 일종의 고양이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저희가 보면서도 이 김시덕 박사님의 처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혹은 팩트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난 지금 말씀도 와닿았어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남들이 안 할 때 나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했을 때 작가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너무 멋지네요. 그게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있습니다. 네. 내가 느끼는 요거를 왜 표현을 안 할까 사람들이. 그렇죠. 서울선언 처음 쓸 때부터 느꼈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 얘기할 때 강북에만 4대문에만 진정한 서울 역사가 있다. 네. 나머지는 아파트고 뭐 하잖아요. 그 아파트만 있는 역사가 없는 땅이라는 대명사가 강남 상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말씀 많이 들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지워버리고 아파트만 짓고 난 다음에 없다고 폄하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 강남의 문제는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적은 게 문제라는 거. 뭐 나중에 위성사진 펼쳐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강남 상구에 아파트 지구라는 게 지정되어 있죠.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촌동이라든지 여기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너무 적어요. 네. 절대량이. 그렇죠. 그 나머지 지역 사실은 단독주택과 빌라의 천국이라는 거죠. 맞아요. 언덕 위로 펼쳐져 있는 끝없는 빌라촌들. 네네. 근데 이거를 안 가보고는 한강 너머에서 또는 고속도로변에서 아파트만 본 다음에 강남은 아파트만 있구나.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남 집값의 문제도 여기가 부자들만 있고 자꾸 우상향의 이유는 우상향이라는 거는 표면적 이유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형태인 신축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또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는 공급론자라 더 많이 줘야죠. 시장이 원하는데 자꾸 정부가 규제를 해요. 층고 규제를 하고 뭘 규제하고 뭘 규제하고 재건축 뭐 하고 좀 풀어주라는 게 제 근본 주장입니다. 풀어서 100층만 올리고 네네. 그래서
도로 막히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시장 논리로 빠져나갈 거다. 시장 논리에 따라라. 한번 그거를 찍어야 되는데 네네. 다들 그걸 두려워해요. 그 한번 찍는 거를 예. 홍콩골 나는 걸 보고 싶냐라는 식으로. 홍콩. 예. 그러니까 이건 여야 관계없이 다 너무 강남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다 집이 강남에 있잖아요. 그 강남 집하고 딴 데 팔라 그러면은 네. 자기 지역구 집을 팔고는 네네. 강남 집을 안 버리는 이른바 똘똘한 채라고.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이 강남의 주거 형태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인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강남이라는 지역, 강남이라는 곳은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처음 개발을 하게 된 걸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채널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의 북쪽, 그러니까 뭐 용산구든 마포구든 이 지역에 인구가 너무 많다. 1950년에 한번 전쟁 치러봤는데 이거 전쟁이 안 되더라. 다리 끊기니까 끝장이더라.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분명히 날 건데 그때 60년대 말이면은 전쟁 끝난 지 20년도 안 됐어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번째로 대비해서 인구를 최대한 내려보내야 되겠다가 있죠. 내려보내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배할 나라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축을 잇는 간선도로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건 단순하게 경제적 무슨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무슨 균형 발전 이런 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도 있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직접적인 군사적 목적은 비상활주로죠. 동탄 이쪽에 경부고속도로가 넓잖아요. 그건 사실은 전투기가 유사시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 용도, 복합적 용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습니다. 근데 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 개발 방식은 손정목 선생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말씀했듯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엉켜있는 땅을 다 정연하게 풀고 채비지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공공용도로 쓴다. 결국 이 채비지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너무 뛰었는데 공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강남 개발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나중에 아무튼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 영동 1지구, 2지구 쭉 이제 재정리를 하면서 채비지를 쭉 가운데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 사이에 도로를 만들 만한 땅이 하나 생겼다. 그게 경부고속도로. 많은 오해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놨다. 저는 이게 정확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강남 개발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원래 여기가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고향 창릉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네. 좋은 땅인 거 모두 알잖아요, 사실. 네네네. 돈이 없고 규제가 있어서 못 가는 것 뿐이지. 네. 다 알고 있던 땅인데 정부가 신호 주니까 딱 들어가 버린 게 예. 강남 개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그 투기 열풍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반대로 알아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 개발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건 너무 공무원이나 어떤 일 개인의 의지와 예측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제 기본의 관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못 봅니다. 눈덩이에 굴러가는 거예요, 대체로. 그 비슷한 얘기로 또 하나 그때도 한번 말씀 나왔는데 그래서 강남 개발은 기본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토목공사를 위해서 한 거다. 심지어 김현옥 시장도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은 강북 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강남은 관심이 없는데 각각해서 하라 그러니까 투덜투덜 냄새는 게 이제 다리 놓고 한 거고. 그때 각하말이라고 하면 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관심은 강북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또 하나는 이 물 관리를 해서 쌀 공급을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 산림 녹화를 하고 화전민 정책을 취하고 특히 소양강댐을 놓으면서 그리고 한강 하류에 뚝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한강은 사실 호수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제어 가능한 강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 한강은 제어 불가능했어요.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녹화 전에 부천, 김포, 인천, 평야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는 100년 전까지 농사 못 지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시고 가셔서 이 비옥한 농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밀물만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짠물이 들어와서 그냥 버린 땅이었어요. 근데 100년 전에 한강 수리조합이 들어가서 딱 제방 놓고 한강 제방 놓고 일산 제방 놓고 이제 펌프 놓고 지금 마곡 서울식물원에 있는 펌프가 그거죠. 그러면서 겨우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한강 뚝을 만들고 신곡보 그리고 소양강댐을 놓으면서 호수로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수위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땅이 뭔가 보이네요. 이게 모래밭이. 요거를 제방을 좀 하고 흙을 쌓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강남이 처음은 아니고 동부천동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여의도인 거고 삼순위가 반포인 거죠. 그 다음 압구정인 거고
그 다음 송판거고. 이 순서대로 여러 개 돌아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죠. 이 사업을 하나하나 한다. 스타트는 이촌동이에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서부 이촌동 답사를 갔는데 네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부 이촌동? 중산 시범 유명한. 아, 중산 알죠, 중산. 네. 그 뒤에 한번 좀 꼭 보셨어요? 네네네. 거기 아파트들 60년대 70년대 아파트 이용켜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원래 아파트라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책자들이. 그래서 이거 말고 모범적인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게 서부의 동쪽에 있는 동부 이촌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 아파트 놓고 메인 아파트 놓으면서 여기서 좀 시작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주공에 맡기니까 이렇게 주공 색깔도 나오고 잘 나온다. 근데 여의도 그럼 다음에 강남인데 왜 강남 안 해주냐라고 원성이 자자했어요. 한국 서울시나 정부는 남북 균형 발전한다면서 왜 자꾸 강북만 신경 쓰냐. 지금 반대죠. 그 뒤늦게 그래서 반포 쪽에 백사장을 메워서 시작하는 게 반포. 그때부터 시작된 거. 두 가지입니다. 풍수지리 같은 건 전혀 아니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현강댐이라고 하는 양대 토목 사업에 의해서 강남은 탄생했다. 이거를 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맞는데 이 목적은 강남 개발을 시켜서 여기에 부자를 살게 하고 여기 법원을 놓고 이런 식의 몇십 년짜리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히 장면한 과제였던 강북 인구 분산이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다만 우리가 알지만 지금 경기도 서울 붙어있는 경기도 쪽에 서울 자본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 강남 쪽에 많이 자본이 들어가 있던 거는 저 개성상인들 장안평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거를 이름을 장안평으로 붙였는지 모르겠고 왜 강남을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땅을 많이 사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강남 곳곳에 이북 오도민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무슨 군 장학회 이런 것들. 유명한 분이 저 영동백화점 만든 김영목 씨. 네네. 그분이 대표적인 개성상인인 거죠. 이런 분들이 들어갔고 일부 재벌들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X재벌, Y재벌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박 대통령은 윤진우라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대신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지금 강남 농민들은 모르고 땅을 판 거죠. 근데 몇몇 버틴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가보면 강남구 어디 대치동 이런 데 빌딩 하나 올리고는 머릿돌에 토박이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오랜만에 보면은 강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자를 인정받으려면 강남 가야 된다. 그렇죠. 그 개념 있죠. 상승을 위해서. 예. 한편으로는 저기 간 놈들은 압구정 현대 특혜 분양 사건, 수서비리, 서초동 꽃마을 투기 사건 이런 놈들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 보면은 돈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남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근본적으로는 살았던 사람으로서 집주인 다니고 세입자로 살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 돈 문제나 자기 정치적 관점, 강남 빌딩을 사냐 마냐로 난리였잖아요. 지난 정권에서도. 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서 대단히 단편적이라 보고 있는 거죠. 강남에 대한 책도 그렇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강남에 대한 경제 이지들은 다 아파트 계획하면 얘기만 하고 있고 강남에 대한 책 같은 거는 나쁜 놈들 아니면은 나도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강남 입성 이거 말고도 수많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게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 책의 전반부죠. 1부에 강남이 되기 전의 역사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큼지막한 어떤 그 자료 화면도 책에다 실어주셨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충년 대홍수는 저 늘 강조하는 건데 네. 한반도의 기상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물이 어디 넘쳤냐 이런 것들이 그 후에도 판단 기준이 돼요. 네. 이때 물 넘친 강남 지금의 강남역 주변이나 이수역 주변 지금도 물이 넘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강남 개발할 때 정말 엉터리로 개발했기 때문에 강남 개발한 분이 회상을 해요. 가장 후회하는 거는 산 좀 더 깎을 걸. 근데 너무 급했기 때문에 산 못 깎고 그냥 나무만 베고 도시 개발해버렸다고. 그 결과가 국기원 언덕인 거고 그렇죠. 강남 1번 출구가 이 언덕들인 거죠. 논현동에도 언덕이 많고. 그러니까 논현 그야말로 논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을 못 댈 정도로 급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의 피해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름만 되면 이제 여름인데 제가 여러 책에 실어놓은 100년 전에 그 중요한 대홍수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번 놀러 가는 곳이 물이 좀 잠길 곳인가 안 잠길 곳인가.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강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마을들이 재배치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다가 싹 쓸리고 난 다음에 다 언덕 위로 올라갔죠. 대표적인 마을이 신사동하고 설해마을인 거죠. 원래 다 반포나 잠원 쪽에 강가에 있다가 다 피해를 입고
신사동 보면 오거리에 간장게장 골목 있고 꽤 언덕인 거 아세요? 알죠. 네네. 설해마을도 언덕이고 신사동도 언덕이고. 언덕 있죠. 이게 원래 잠원동 한신타운에 있던 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김주용 씨라는 독재가가 도와줘서 김주용이 흥하게 따라서 주흥동이라고. 그리고 한편 설해마을도 한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의 사당리 이수역 근처 이게 잠겨버리면서 언덕 위로 올라간 게 설해마을. 설해마을은 거기는 이제 물 넘쳤을 때 그 동네만 물이 안 넘치는. 그래서 아래 물이 이렇게 설이 쳐 흘렀대요. 그래서 설해마을. 설해마을. 그래서 그거를 반포라 이름을 번역한 거. 물이 휘돌아칠 반자거든요. 휘돌아치는 포구였던 거예요. 그런 게 강남의 원풍경이었다. 그래서 다 언덕 위에 마을이 있는 거고 아래는 길로 쓰거나 네. 특히 이제 모래사장들이니까 물 넘치고 나면 이집트처럼. 그래서 거기 기르는 게 배, 무, 배추 이런 것들인 거죠. 모래밭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길러서 네. 뗏목 타고 가서 강북에 신당동 중앙시장에 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리고 6.25 전쟁. 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강북에서 사람이 많이 살면은 서울은 10,000원이다가 되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강만 넘어가면은 너른 땅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토목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년대에는 그나마 강남 쪽에서 언덕바지였던 딱 내려봤을 때 오른쪽이 영등포 언덕. 당산이 보면 꽤 언덕이거든요. 당산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천호도 꽤 언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빈 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국가적 과제였던 거죠. 60년대가 되면서 댐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아 그러면 개발을 시작한다가 된 게 강남의 탄생. 6.25 전쟁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분단이 안 됐으면은 서울의 중심은 여전히 강북이었습니다. 특히 평양 개성 가는 라인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은평, 서대문, 마포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꽃마을 탄생. 네, 6.25 이후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수가 나고 네. 이 전쟁이 터지고 이 강남 쪽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채소밭이었던 거예요. 나무가 있고 요충 홍수 이후에 신동 원예조합이라고 만들어져서 한때 경성 시내 80%를 서초구가 차지했다고 배나 이런 거의 장악을 했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교외 채소를 기르는 업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포천이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꽃을 해보자는 생각을 55년에 왕원식 씨라는 사람이 처음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걸 봤잖아요. 8평에서 시작했대요. 지금 마을 전체가 화해 마을이 되는데 저때 들어가서 뭘 했었으면 우리가 돈 엄청 벌었겠다 화해를 저는. 근데 늘 그런데 그거를 네. 지금도 그 지문 어딘가에 있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저분이 나름 농대를 나오고 S대 농대 나오고 좀 감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원예다. 꽃도 팔아보자. 그래서 근데 다 반대를 했답니다. 당연히. 원래 농업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마을 운동 때도 보면 맨날 얻어맞았대요. 이거 좀 해보자 그러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장급의 인물이라 마을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했는데 히트한 거죠. 그랬더니 마을 전체가 이제 비닐하우스 운법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 마을은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자기 시집갈 돈을 꽃을 팔아서 벌었다. 그래서 새벽 버스를 타면은 꽃이 한가득했는데 그걸 이제 꽃버스라 불렀다라고 하는. 근데 그때부터 원예가 탄생해서 그게 강남터미널로 가서 저 지하 꽃상가가 되고 강남터미널 경부 라인에 그게 되는 거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신원동 가면 지금도 왜 거기에 반포 원예가 많은가? 그거는 이 흐름이 면면이 이어져서 라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이게 강남 개발 전에 강남의 원 모습을 만들어낸 풍경 사건들인 겁니다. 네.